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외국에 놀러 가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그쪽에 대학이 근처에 있으면 한 번쯤 가보기도 해서 시드니 대학 같은 경우도 한번 실제로 캠퍼스 안에도 들어가 보고 했거든. 그래서 시드니 대학 같은 경우 딱 얼핏 보면 진짜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성처럼 생겼어.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학생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학교 분위기 어떤 걸 보면서 첫 번째로 분위기만 봐도 되게 정말 대학 라이프라고 하는 게 대학 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일종의 동기부여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내가 진짜 이런 공부를 필요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의 자극도 될 뿐더러 거기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입학처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자료들이 많아. 그래서 이런 과를 나오면 이런 거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그런 자료 홈페이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그런 대학, 특히나 이름 있는 대학들,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뭐 좀 더 보면은 서강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뭐 이런 데, 그치 한양대 이런 데는 조금씩 한 번씩 가가지고 직접 살펴보면은 훨씬 더 아마 그런 하나의 자극점이 많이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번 겨울방학만 돼도 시간 없어. 이제 그때는 고2 과정을 넘어가야 되고 할 게 더 많아져. 그리고 고3 되면 더 마찬가지니까 지금 딱 이 시기 여유 있을 때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아. 알겠지? 그런데 좀 여러 군데 다녀보는 게 좋아.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황진이 작품, 그쵸? 어저내일이야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살펴봅시다. 어저내일이야. 자, 여기서 어저라고 하는 거는 감탄사입니다. 그렇죠? 감탄사를 사용했으니까 바로 여기서는 영탄법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내일은 tomorrow가 아니야. 알겠지? my work, 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의 일이야. 그릴 줄을 몰랐더냐?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라는 거죠. 이미 나는 님을 보내면 님을 그리워할 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나는 내 스스로 임을 보내면서도 임을 보내면 내가 그리워할 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있으라 하더면 가야만은 내가 있으라고 했으면 갔겠냐마는, 그쵸? 자, 그런데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특히나 이 제라고 하는 말이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고 심지어 표현법도 달라져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바로 제라고 하는 존재를 임으로 보게 되면,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제부터는 바로 이미 굳이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미 굳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있으라고 했으면 갔겠냐마는 이미 굳이. 그 말은 문장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있으라고 했으면 님이 굳이 갔겠냐마는 이라는 말을 문장 순서를 바꿔 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도치법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제를 화자 자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 내가 굳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내가 굳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무슨 표현법이 쓰여있냐면, 자, 보도합시다. 있으라고 했으면 갔겠냐마는 내가 굳이 보내고 그리는 점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원래는 요 말이 이쪽으로 붙어야 되는 것이 되죠. 그렇죠? 요렇게 뒤에 행에, 밑에 행에서 이어질 내용이 앞 행에 걸쳐 있는 거를 우리는 행간 걸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를 누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표현법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도 이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굳이 보내고 그리는 점은 나도 몰라 하노라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강진이한테는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남자는 여자 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서 나가서 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러고 자기가 남자를 쫓아보냈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나서 남자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심정을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황진이의 어저 내일이야 라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바로 이 작품은 민요이기 때문에 삼음보의 민요조 율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음보로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는 민요조 율격이다, 민요적 율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부분은 후렴구죠. 그죠? 자, 그리고 봅시다. 실제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자, 이미 지금 나를 버리고 간대요. 자, 지금 바로 화자는 사랑하는 님과 이별을 하고 있는 이별 상황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근데 화자는 얘기합니다.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지금 화자가 나를 떠나면은 가다가 꼬꾸라져 넘어질 것이다 하고 임을 지금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뭐다?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고, 이러한 점은 가실이나 진달래꽃과는 달리 화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별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죠? 마치 지푸라기 인형 들고 떠나는 님을 저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이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별에 대응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누었을 때 가실이랑 나중에 배울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아리랑이나 서경별꽃 같은 작품은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여기 발병 있잖아요. 이게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발에서 병이 난다. 그렇지. 발에가 병이 난다. 일종의 약간 뭐 절름발이가 되든지 발에 이상한 뭐 피눈이라도 나든지 해서 걷기 힘들게 된다 이 뜻이죠. 알겠습니까? 자,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 라고 하는 시조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가장 대표적인 자연신화의 시조입니다. 자, 봅시다. 10년을 경영한다는 것은 계획하고 뭐 일을 하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계획을 해가지고 방 3칸짜리 초가집을 지으니, 자, 초려 3가는 방 3칸짜리 초가집이거든요. 굉장히 소박한 삶을 나타냅니다. 알겠죠? 자, 지금이야 방 3칸짜리 집 하면 굉장히 큰 집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방 3칸짜리 그것도 초가집은 굉장히 소박한 집이에요. 알겠습니까? 옛날에 그 기록에 따르면 양반 부자들 중에서는 집에 99간 방이 99개인 그런 집도 있어요. 근데 그 집을 계속 이렇게 증축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넓게 짓고 그 거의 뭐 한 일대를 장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가족들 물론 쓰는 집도 있지만 노비들도, 집에 소속된 노비들도 생활을 하고 해야 되니까 방이 99강으로 된 그런 고래들 같은 기와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알겠죠? 옛날 우리나라 집은 다 1층 집. 그쵸. 지금처럼 2층 같은 개념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인구가 적으니까. 알겠죠? 조선시대까지 하더라도 거의 구한 말쯤에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초나 중간쯤 같은 경우는 한 몇백만 정도 수준? 많아야 한 1000만 정도 수준? 요 정도로 볼 수 있고, 특히나 이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자식을 많이 낳는 시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자연적으로 죽는 아이들도 많았으니까. 알겠지? 어쨌든 그래서 이때는 지금처럼 땅덩어리가 모자라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방 3칸짜리 초가집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소박한 삶을 나타냅니다. 알겠죠? 그러면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한자성어로 하면은 안빈낙도, 안분지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방 3칸짜리 초가집을 찍고도 내가 다 쓰는 게 아니야. 그쵸? 나 한 칸. 나는 한 칸을 쓴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한 칸은 달한테 주고 또 한 칸은 청풍, 맑은 바람한테 한 칸을 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말은 방이 3칸 있는데 나 한 칸 쓰고 달이 한 칸 쓰고 바람이 한 칸 쓴다. 이 말은 나랑 달이랑 바람은 전부 다 위치가 어떻다? 위치가 똑같다는 거죠. 똑같으니까 방 한 칸씩 쓸 거 아니야. 그치? 자기가 한 칸씩 차지하고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무라일체의 태도가 드러난다.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그쵸? 동일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자, 강산까지. 그쵸? 자, 여기서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바로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을 나타내죠. 물론 여기서 나는 빼야 되겠지, 그치? 내가 바로 화자고, 그러니까 얘네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강산은 너무 커가지고 집안에 들일 수가 없으니 어떻게? 집 주변의 병풍처럼 둘러두고 감상하면서 즐길 것이다. 그렇죠? 바로 자연을 즐기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연 친화의 시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자연 친화 시조와 유사한 그런 다른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맹사성의 강호사시사. 자, 준비됐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강호라고 하는 게 바로 자연을 나타내죠. 그죠? 그리고 사시는 그런 바로 뭐다? 사계절. 이걸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강호에 가을이 드니, 자, 요 부분, 자, 이 시의 특징이죠. 이 시의 특징. 바로 각 수가 강호에 무엇이 드니로 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무엇에는 계절을 나타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가을, 바로 이 수의 배경이 되는 거죠. 바로 계절적 배경이 되는 거죠. 배경 첫 번째.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강호에 자연에 가을이 드니, 계절이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물고기들이 다 포동포동 살이 올라타는 거야. 그치? 우리가 왜 가을을 나타내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풍요로운 계절이다 보니까 물고기들도 다 살쪄 있구나라는 거죠. 소정에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서 흘리 띄어 던져주고 흐르듯이 띄어서 던져주고, 즉 이 사람은 사실 물고기 잡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여기서는 자, 바로 강에서 그렇죠? 한가로이 자연을 즐기는 모습. 자, 그래서 우리가 어부라는 말이 들어가는 작품들이 많은데 문학 작품에서는 어부를 항상 물고기 어자에 아귀 부자를 쓰거든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물고기 잡는 걸 취미로 하는 사람, 자연 친화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부,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물고기 어자에 지아귀 부자를 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자가 달라요. 근데 문학 작품 대부분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죠. 그래서 아귀 부자를 써놓거든요. 지금 여기서 딱 화자의 모습이 바로 뭐다? 물고기 잡는 걸 그냥 취미로, 자기는 잡히는 말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다. 그냥 던져만 두고 유유자적하니 그 배 위에 누워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마지막 봅시다. 이 몸이 소일해온도 역군은 이셨다. 자, 요 부분을
부분은 약간 후렴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역시 이 시의 특징에 해당하죠. 바로 종장은 모두 이 몸이 뭐뭐 해온도, 그렇죠? 역구는 이셨다로 끝이 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소일이라고 하는 거는 소소한 일, 작은 일, 여유로운 일,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다? 임금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바로 조선시대 양반 4대부 시가의 특징이 드러나요. 알겠죠? 자, 적도록 합시다. 자, 조선시대 4대부 시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렇죠? 자, 자연 친화의 작품도 마지막은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작품들에 보면 이 시대에 쓰인 많은 작품들은 아무리 앞에서 자연 친화적인 내용을 막 샬라샬라 하더라도 항상 끝에는 내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것도 다 임금님의 은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알겠습니까? 이런 점은 윤선도의 시에서도 드러납니다. 윤선도의 많은 거 보면 총 6수짜리 연시조거든요. 알겠죠? 근데 그 6수 중에 마지막 수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게 내 분수로만 이루었겠느냐? 이것이 전부 다 임금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임금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구나, 이렇게 끝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양반 시조들은 바로 마지막은 그래도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주제적인 면에서는 주로 이런 내용은 빼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왜?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아부하기 위한, 그치? 일종의 바로 뭐다? 일종의 고정적인 그러한 내용이다 보니까 많이 빼놓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수를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수죠. 자, 강호에 겨울이 드니. 자, 그래서 이제 계절이 지금 겨울로 바뀌었죠. 그렇죠. 바로 계절적 배경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강호사시사라고 하는 작품, 물론 이 앞에 사실 더 있었겠죠. 봄도 있고 여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 작품의 시상의 흐름 전개 방식은 바로 뭐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강호에 자연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이 남다. 눈이 한자가 넘게 내렸구나. 많은 눈이 내렸구나. 삿갓 빗기 쓰고,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무역으로 옷을 삼아, 우리가 도롱이 같은 이런 걸 옷을 삼아서 이 몸이 이렇게 춥게 지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해서 겨울에 이렇게 이제 그런 추위와, 그리고 내가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게 다 임금님의 은혜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작품이라는 거죠. 알겠? 꼭 주는 거 아니에요? 어? 그냥 꼭 주는 거. 왜? 근데 자기가 뭐 사과 이렇게 있는 쓰고 누더기 같은 거 이거.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물론 정확하게 그런 의미는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겨울에도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다 임금님의 은혜다. 약간 뭐 북한식 세뇌 교육 같은 그런 약간 모습도 보이기는 해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두루산 양단수를, 이 작품도 좀 잘 받아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두루산 양단수를 옛날에 듣고 이제와 보게 되니, 이런 거거든요. 즉 우리가 예전에는 듣기만 하다가 지금 처음 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한자로 얘기하면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듯이 이 사람도 지금 옛날에는 듣기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 와서 직접 봤다는 거죠. 자, 그런데 봅시다. 도화 뜬 맑은 물에, 자, 복숭아꽃이 흘러내려오는 맑은 물에
산형조차 잠겼세라. 산 그림자조차 잠겼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바로 뭐다? 바로 두류산 양단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고전 작품에서 복숭아꽃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꼭 떠올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바로 뭐냐? 아이야. 그렇죠?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죠. 바로 동호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화자는 바로 이 복숭아 꽃잎을 보면서 뭘 떠올린다? 무릉이 어디요? 그렇죠? 바로 무릉은 동양적 이상세계, 동양적 이상향, 즉 무릉 도원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신선이 산다는 천도복숭아를 키우는 그 복숭아밭이 바로 무릉도원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숭아를 먹으면 사람의 수명이 1000년이 늘어난대요. 알겠죠? 그래서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훔쳐먹다가 부처님한테 잡혀가지고 바위에 갇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복숭아꽃 하면은 항상 요 무릉도원이 거의 같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지금 복숭아꽃을 보면서 무릉도원을 어떻게 하고 있다? 연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화자는 얘기합니다. 아이야, 무릉도원이 어디냐?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즉 나는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처럼 느껴지는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이거는 현실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하면은 바로 뭐다? 바로 우아미가 드러난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우암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은 설명을 들어봐야 돼요. 알겠죠? 우리 국어에서 미적 범주라고 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바로 문학의 미적 범주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자, 바로 첫 번째 아름다움이 바로 숭고미라고 합니다. 숭고미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숭고하게 이상을 추구하는, 바로 이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숭고미라고 해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방금 했었던 우아미. 얘는 이상을 추구하는 걸 좀 더 넘어서 가지고 바로 뭐다?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는 거. 그쵸? 방금 화자가 뭐라고 했어? 무릉도원이 어디냐? 나는 여기가 무릉도원 같구나. 즉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모습이 여기 같구나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바로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비장미. 비장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현실로 인한 이상의 좌절을 얘기합니다. 현실 때문에 이상이 좌절되는 것들. 알겠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비장미는 현대시에서 많이 드러나요. 많이는 아니고 현대시의 대표적인 작품이 있어. 바로 뭐냐면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처음 시가 시작할 때 그 애국가로 시작해요. 알겠죠? 애국가에서 우리 애국가 그 제창할 때 보면은 그 영상에 보면 막 새들이 섬에서 막 날아가고 가는 그 을숙도거든요.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묘사를 하면서 저렇게 새들도 자기들끼리 행렬을 이루면서 대열을 이루면서 이렇게 우리를 비웃고 날아가는구나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나도 저 새들처럼 날아가고 싶은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우리는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이렇게 표현해. 새처럼 벗어나고 싶었지만 우리는 노래가 끝나고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 바로 현실로 인해서 저 떠나고 싶은, 자유를 찾고 싶은, 실제로 군사 독재 정권 때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찾고 싶은 그런 이상이 결국은 좌절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골개미. 골개미는
웃긴 겁니다. 바로 해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미적 범주도 생각보다 시험에 좀 자주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 작품은 바로 뭐다? 화자는 지금 자신이 있는 이 현실이 바로 무릉도원이라 생각될 정도로 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함이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도산 12고. 자,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특히나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알겠죠? 자, 도산 이황 선생님이 쓴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총 몇 개의 노래? 그치, 12곡이니까 12개의 노래. 알겠죠? 근데 얘는 딱 반으로 6개로 나눠져요. 알겠죠? 자, 도산 12곡은 총 12수의 연시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1수부터 6수까지는 바로 언지라고 얘기를 하고 7수부터 12수까지는 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언지는 주제가 바로 자연 친화를 노래하는 작품이에요. 전부 다 1에서부터 6수까지는 자연 친화가 주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7수부터 12수 언학 부분은 주제가 바로 뭐냐면 학문 수양이에요. 알겠죠? 다른 건 몰라도 이 내용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봐서 알지만 얘가 몇 수의 작품인지는 항상 제시가 돼. 보기로 나와도 선지로 나와도 항상 제시를 해줘. 알겠죠?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주제는 바로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둬야 돼. 왜? 특히나 이 언학 부분에 보면 언지스러운 작품들도 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페이크에 말리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요것만이라도 딱 무조건 도산 12국에서는 외워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수, 언지 1, 첫 번째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게 전체에서도 1수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그래서 이렇게 산들 어떠하며 저렇게 산들 어떠할 것인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역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화사는 얘기합니다. 초야우생이 바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초야우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자연 속에 은거하는 어리석은 삶을 얘기하는데 자신이 생활하는 이렇게 자연 속에 응가하는 삶이 어리석다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겸손의 표현이다. 화자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연 속에 은거하는 어리석은 삶이 이렇다고 어떠할 것인가? 전혀 아무렇지 않다. 나는 너무 좋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일종의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하물며 천석고함을, 자, 천석고함, 그렇죠? 비슷한 말로는 연하고질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바로 뭐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마치 상사병 걸린 것처럼 병이 되었다. 이 뜻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하물며 천석고함을 고쳐서 무엇할 것인가? 고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역시 서리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역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속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게 바로 언지 1, 첫 번째 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봅시다. 자, 다음 작품은 언학 3이야. 언학 부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7수, 8수, 9수 총 9번째 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에서 봤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언학에 해당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주제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바로 뭐다? 학문 수양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뭐다 합시다. 고인도 날 못 보고, 자, 여기서 고인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사람, 바로 옛 성현이 됩니다.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를 못 본다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나도 고인 못 배. 그래서 나도 고인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고인을 못 배도, 자, 여기서 지금 나도 고인을 못 본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고인을 못 배도 앞 문장의 끝말이 뒷문장의 첫말이 되겠죠. 그렇죠?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고인을 못 배도 여던길 앞에 있네. 바로 여던길이라고 하는 것은 옛 성현들이 열던 길, 즉 이거는 학문의 길을 얘기한다. 발음 주의해야 되겠죠. 학문 아니에요.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여던길이 앞에 있네. 여던길 앞에 있거든. 자, 역시 마찬가지 뒷문장의 첫말, 끝말이 앞문장의 끝말이 뒷문장의 첫말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표현이 바로 연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쇄법은 마치 쇠사슬이 이어지듯이 앞 문장의 첫말이 뒷문장의 끝말이 되는 거. 우리가 대표적인 노래 하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다. 바로 그런 형태로 이어지는 걸 우리는 연쇄법 혹은 연쇄적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연쇄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던길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떨고 아니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바로 서리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 언지와 언학이 이런 내용으로 차이가 난다. 실제로 근데 언학 부분에 마지막 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산은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푸르고 강물도 주야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얼핏 보면 마치 자연을 칭송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도 저같이 뭡니까 만고상청하리라 영원히 푸르름을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바로 뭐다? 변함없이 학문 수양을 할 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학이냐 언지냐를 가지고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안 나와 있으면 만약에 일부러 어렵게 하려면 이걸 지워가지고 1수, 얘를 9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몇 수인지만 보더라도 아 주제가 어떤 거다라고 미리 판단을 해줘야 되는 작품이 이 도산 12국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 윤손도의 만흥을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바로 가득할 만자의 흥겨울 문자에서 흥겨움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만흥까지 하면은 아마 문학 수업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산수강 바위 아래. 저 바로 자연을 얘기를 하겠죠. 자연 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산과 물 사이에 있는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바로 초가집을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소박한 삶이죠. 자, 이 작품하고 아까 송순의 그 뭡니까? 그 10년을 경영하여라는 작품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은 10년을 경영하여의 초려상관과 여기서 띠집이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띠집을 짓노라 하니에서 초가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나를 비웃는다 하겠지만은 이라는 것. 즉 나를 비웃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어디에 사는 사람?
자연과 반대되는 것이 어디겠어? 그치, 바로 그 모른 남들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세의 사람들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비웃는다, 웃는다고 하겠지만은 어리고 혐의 뜻에는 어리다는 건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중세말로. 그리고 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식견이 좁은 시골 양반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생각이 좁은 시골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리석고 식견이 좁은 시골 양반인 누구의 뜻에는? 나의 뜻에는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리고 혐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화자 자신을 나타내는데, 자, 이것도 역시 표면적으로는 자신을 어리석고 식견이 좁다라고 했기 때문에 겸손의 표현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자, 무식한 사람이 항상 뭐가 세? 무식한 사람은 뭐가 세죠? 고집이 세죠. 절대 자기 생각 안 꺾죠. 그쵸? 그러니까 바로 뭐다? 내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부심의 표현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은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아까 도산 12국의 제 언지 일부분하고도 유사한 표현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리석고 식견이 좁은 시골 양반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그렇죠? 바로 나의 분수, 자신의 운명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즉 자연을 즐기며 사는 자연 친화적인 삶이 내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기술을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보리밥 풍나물을 알맞게 먹은 뒤에, 자, 보리밥 풍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소박한 삶을 나타내죠. 물론 안분지족, 안빈납도 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건 특히나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잖아. 그치? 그러면 음식과 관련된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거는 단사표음, 표주박에 물을 떠서 마신다 이 뜻이고, 그 다음 박주산채, 바가지에다가 산나물을 캐가지고 이제 나물을 해서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전부 다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리밥 풍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끝 물가에, 자, 바위끝 물가가 바로 여기서는 화자가 노는 자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슬카지 실컷 노는구나.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그 외에 다른 일이야. 남은 일이야. 부러울 줄이 있으랴. 부러울 것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화자가 자연에서 노는 것 외에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의 일? 그렇지. 똑똑하네. 그지? 바로 속세의 일이야. 부러울 줄이 있으랴. 부러울 것이 있겠는가? 부러울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바로 서리법이 사용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삼수. 요거는 진짜 페이크성 지문으로 잘 나오는 작품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진짜 오해를 많이 하는 작품이야. 그래서 응? 그쵸, 많이 나와. 이거는 모의고사도 아직도 페이크성 지문으로 많이 나와. 알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를 배운 학생들이 많이 없고, 배웠어도 또 쉽게 잊어먹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낚여 오히려. 알겠지?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보자.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잠들고 혼자 앉아 먼매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말씀도 우음도 안 해도 먼매 좋아하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치 무슨 시 같아? 그치,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약간 그런 애정에 관한 시로 보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 시는 중요하게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보다. 상이. 그쵸. 이게 비교하는 대상이 돼버린 거거든. 그래서 잘 봅시다 한번. 자,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외를 바라보니, 자, 이 먼 산 바로 자연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화자는 지금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지금 구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만할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서리법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즉, 그리던 님이 온다 해도 이 반가움이 이만할까? 이만하다, 이만하지 않다? 이만하지 않다는 뜻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바로 뭐다? 자연을 보는 즐거움과 그 다음 그리던 임을 만난 반가움을 비교했을 때 나는 사실 자연을 보는 즐거움이 더 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 서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던 님이 온다고 하는 반가움이 이만할까? 그 반가움이 이만하지 못하다. 나는 자연을 보는 즐거움이 더 크다라는 거죠. 말씀도 우음도 아니어도 누가? 주체는 바로 왜? 산이 되겠죠. 그래서 산이 말하지도 웃지도 않지만 못내 좋아하노라. 못내 좋아하는 사람은 주체는 누구다? 그쵸. 바로 화자 자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사실 자연 친화의 작품이다. 만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주제는 전부 다 자연 친화예요. 아까 얘기했듯 마지막 수만 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페이크성 지문으로 워낙 많이 잘 사용이 되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잘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문학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15분 정도 쉬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